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세계 행복지수 1위, 직업의 귀천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어딜까요? 덴마크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진로 교육은 우리나라와는 참 많이 다른데요. 덴마크의 교육은 어느 대학교에 진학하느냐, 어떤 직업을 찾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도록 이끌어 주는데요. 3가지 질문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입니다. 덴마크에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과 또 대학 입학 전에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고 잠시 쉼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인생학교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 인생학교에서 학생들은 노래하는 삶, 정치를 공부하는 삶,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는 삶 등등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즉, 자신의 삶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조급해하지 않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의 갭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와는 정말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학창시절 때에는 당연히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저 3가지 질문은 스스로에게 온전히 던져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하게 되었던 저 질문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절실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 질문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권민창 작가님의 일생에 단 한 번은 도끼를 품어라 라는 책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저도 모르게 불쑥 집어들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자는 10년의 직업군인 생활을 그만두고 2년 동안 80만 원도 벌지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단 1년 만에 어떠한 깨달음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성공을 꿈꾼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 3가지, 그리고 그가 단기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비법 등등을 오늘의 오디오북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3가지.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사람. 과연 누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반전은 없습니다. 당연히 전자의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RPG 게임에서 좋은 갑옷과 무기를 들고 몬스터를 잡는 캐릭터와 맨몸과 맨손으로 몬스터를 잡는 캐릭터를 생각해보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보다 정서적 가난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면 됩니다. 지식이 없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며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탄탄하게 관리된 몸을 만들거나 콤플렉스인 부분을 시술하거나 성형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점과 단점을 강점과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건데요. 결국 경제적 가난이 정서적 가난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어떤 일을 하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어떤 걸 배우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사든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A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가격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만족감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B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본인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떤 걸 먹든, 어떤 걸 입든, 어떤 것을 공부하든 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도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자신에게 주는 이익과 만족감보다 당장 오늘과 내일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질보다는 가성비에 집중하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덜 부담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도 그랬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정서적인 가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성비의 뜻은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서 제품의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가성비를 계속해서 줬다 보면 나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원래 2만 원 하던 치킨이 오늘만 1만 원으로 할인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가게 앞은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가게 앞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2만 원짜리 치킨을 기다려서 1만 원에 먹는다면 이건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건데요. 그들은 1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한두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버립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택시를 타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약속 시간을 지켜서 상대방에게 신용과 평판을 잃지 않는 것보다 당장의 택시비 몇천 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오래 걸리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상대방의 시간을 소비하고 신용을 깎아 먹습니다. 이러한 생활과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주변에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가난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이 간절히 성공을 바란다면, 그리고 가난의 굴레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인생에서 없애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정성을 없애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과 벼랑 끝에 몰려 간절하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방식으로 나의 삶을 놀랍게 바꾸었고, 실제로 안정성을 없애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서울대 출신 변호사, 사업가인 임현서 대표도 자신의 저서인 위기주도 학습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나약하고 허약해서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그 의지는 쉽게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도 직업 군인으로 10년을 살며 이뤘던 성취보다 제대한 후에 3년 동안 이룬 성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정적인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맹점은 바로 적당히에 있습니다. 조금 위험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인생이 주식이라면 그렇게 우량주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주, 성장주일 것입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가치주와 성장주답게 가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명을 없애세요. 내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나는 직업군인이었고 카피라이팅에 대한 지식도 없거니와 글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고 콘텐츠 제작은 물론이고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룰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공이 아니라서, 나이가 많아서, 상대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좋은 제안을 했을 때 단순히 지금까지 안 해봐서 라는 이유로 그 기회와 제안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어떤 것이든 배우면 됩니다. 어려운 건 있지만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안 해본 무언가를 하는 건 당연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의 힘듦을 견디지 못해서 익숙한 것만 찾는다면 발전과 성장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없애세요. 사람을 없애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굳이 사람을 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과해지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의 능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도움받을 생각보다는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해낼 고민부터 하세요.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되면 나에게 기회를 주거나 협업을 제안할 사람들은 알아서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 사람과
좋았던 추억이 많았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기에 익숙하고 친했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성공한 사람들, 성공할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또한 처음에는 끊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지만 과감하게 끊어내고 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편하고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명심하세요. 썩은 지 오래된 나뭇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롭고 건강한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스스로의 레벨을 올려라. 어린 시절에 나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생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게임일 텐데 우습게도 나는 이 게임을 하며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습니다. 레벨이 낮은 캐릭터들이 가는 사냥터에서 나는 나름 좋은 무기를 들고 열심히 몬스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무기도 들지 않은 캐릭터 한 명이 등장하더니 그냥 주먹질 한 번에 몬스터를 잡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무기를 들고도 최소한 100번을 휘둘러야 잡을 수 있는 그 몬스터를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캐릭터는 레벨이 정말로 높았고 심심풀이 삼아 초보 사냥터에 놀러온 것이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었지만 몬스터들은 그 캐릭터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압도할 만큼의 실력과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분야든 1% 안에 든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도 최소한 10% 안에 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출판 분야에서 1% 안에 들었다면 보험 영업을 하거나 자동차 영업 혹은 고깃집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10% 안에는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고깃집하고 출판사하고 같습니까? 영업이랑 출판은 다르죠. 글만 쓰는 사람이 어떻게 발로 뛰어다니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나요?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그게 한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출판사에서 1% 안에 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만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서점을 매주 돌아다녀야 하고 매일매일 판매량을 체크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저자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내야 합니다. 좋은 디자이너와 편집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샘플 디자인과 원고를 받아봐야 하며 기한 내에 해준다는 약속을 주기적으로 어기는 프리랜서에게는 하기 싫은 소리도 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같이 일하지 않겠다 라는 통보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1%들은 단순히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사관리, 마케팅, 뚝심, 커뮤니케이션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고깃집에 적용하거나 보험 영업에 적용하면 됩니다. 1%가 되기 위한 레벨업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다 부숴야 하며 때로는 배우기 싫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토록 강조하는 셀프 레벨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신감과 능력을 혼동하지 마세요. 더닝 크루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결론에는 도달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어서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방식을 답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월 500만 원도 벌어보지 못한 직장인이 부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업을 하면 된다더라. 나는 6개월이 지난 뒤에 월 1억 원을 벌 거야. 돈 버는 건 참 쉬운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분명 대부분은 코웃음을 치거나 황당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를 내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짤막한 영상 콘텐츠를 보고는 돈 버는 거 참 쉽네 라는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자신이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레벨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단계를 설정해 놨을 때 내가 몇 단계 정도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월드클래스인 리오넬 메시. 월드클래스인 그조차도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공격에 신경을 쓰지 수비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걸 잘하고 자신 있어 하며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나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을까?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되려 약점이지는 않을까? 다음으로 인생 레벨업을 꿈꾼다면 부정적인 열등감과 긍정적인 열등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물론 나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의미 없는 비교는 나를 갉아먹고 초라하게 만들죠. 그러나 때로는 비교가 나에게 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긍정적 열등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과 실망감, 초라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해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걸 했길래 더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썼는데 저 사람과 나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뭘까? 나보다 더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왔겠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성과를 냈을까? 저 사람도 했으니까 분명히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긍정적인 열등감입니다. 결국 현재 나의 상황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뒤에 어떻게 그 능력과 상황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무결점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상위 기버가 되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베풀어야 한다. 내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는 가치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들에게 베풀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크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기버였습니다. 와튼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쓴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버들은 상호 관계에서 무게의 추를 상대방 쪽에 두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기버에도 하위 기버와 상위 기버가 있다는 것인데, 하위 기버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 높은 유형입니다. 반대로 상위 기버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있고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높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많이 베풀되 그 베품이 나의 이익으로도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나의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SNS 계정이 커지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어느 정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일자리를 알아봐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연락이 옵니다. 물론 사정이 딱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못 돌려받을 줄 예상하면서도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그냥 선의로 도와준다면 그건 나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위 기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위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더 고려하면 되는데요.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 계산적이고 냉정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가 없는 도움은 무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도움을 베풀기보다는 항상 그 도움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다면 확실히 베푸세요. 실제로 나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직원 A가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에 A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길에서 쓰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었죠. 나는 A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A는 나에게 월세와 보증금이 부담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나는 A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월세도 지원해드릴 테니 이사를 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A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에 A의 표정은 물론이고 회사 업무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습니다. A는 그 전부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은 후에는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라는 느낌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의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한 것도 맞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원의 사기 고취와 효율성 증대입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은
직원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기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3시간이 걸어서 15분이 되자 A의 업무 효율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그 결과 회사의 매출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쾌적한 환경과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나는 직원의 마음을 얻고 회사의 매출 증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적인 예시 하나를 들었지만 나는 실제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풉니다. 업계 통용이 1이라면 나는 20%를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이를 생각하고 있던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몫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훨씬 더 좋은 결과와 상대방의 신뢰와 평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득과 나의 이득을 모두 고려하면서 많이 베푸세요. 작은 이득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몫을 조금 덜더라도 나의 신용과 평판을 지키는 선에서 마음껏 베푼다면 단언컨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